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음, 나이백 이제 두 번째인데, 뭐 파이프라인이 좀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염증성 장 질환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치료제가 꽤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룰 생각이고, 뭐 여기 이제 설명에 MP201과 PF가 있는데, 나이페 PF 폐섬유증 뭐 동일한 약물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나이페 PF가 MP201의 적응증으로 따로 나온 게 아니라 명칭만 다른 거다. 그래서 201이 뭐 상당히 이제 유망하고 적응증으로 이제 나온 거죠, IBD가. 그래서 IBD 글로벌 염증성 장질환 IBD 치료제 시장 규모로 보면 대략 30조가 이제 조금 넘는 상황인데 2030년이 되면은 이제 47조, 그래서 60조 이상으로 계속 성장.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CAGR로 5.7%에서 7.8%니까 고성장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이미 큰데도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IBD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약, 생물학적 제재나 JAK 억제제 등 신약이 등장하고 글로벌 제약사 투자 확대.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가 뭐냐? 바이올로직 드러그라고 하는데 생물에서 뽑은 고급 무기, 효과 좋고 정밀하지만 비싸고 복잡하다.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고 세포나 유전자 등 살아있는 시스템에서 유래한 약물이다. 종류는 단 클론 항체, 백신, 단백질 약물,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자 등이 있고 특정 표적만 공격을 하고 주사제 형태가 대부분이다. 예시가 이제 굉장히 유명하고 휴미라, 허셉틴 다 알죠. 이런 게 있고요. 생물학적 제재예요, 이게. 그래서 암과 자가 면역 질환과 류마티스 건선. 그래서 단클론 항체라는 게 뭐냐면 단 하나의 비세포, 이제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비세포가 거기서 유래된 항체로 한 가지 항원을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한 가지 항원에만 정확히 결합하도록 만든 맞춤형 항체 치료제이다. 그래서 한 가지 적에만 정밀하게 저격하는 생물학적 무게다. 생물학적 제재에 속하는 주요 제재 유형을 보면 항 TNF 제재, IL-23 억제제, TL1A 억제제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때 이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생물학적 제재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JAK 인히비터 억제제라는 건 뭐냐면 면역 신호의 스위치를 끄는 약이다. 근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세포 안에서 JAK라는 거는 야누스 키나제의 이제 약자인데 세포 안에서 면역 신호를 전달하는 효소, 단백질이다. 그래서 JAK라는 세포 내 신호 전달 단백질을 억제하는 인히비터니까요. 소분자 경구약이다. 기전은 면역 세포 내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을 차단한다. 염증 반응을 차단한다. 경구 복용이 가능하고 정밀성은 좀 낮다. 그러니까 작용은 넓고 빠르게 효과가 있지만 사이토카인이라는 것도 뭐냐? 우리 몸 면역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단백질 신호 물질이다. 면역 세포들끼리 통신하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거다. 염증 면역 반응, 세포 성장, 사멸, 회복 등을 조절하는 지휘자다. 그 비교 요약을 해보면 그 생물학적 제제는 고분자 단백질 기반이고 JK 억제제는 저분자 소분자 화합물이고 주사하고 경구 알약이고 뭐 정밀도가 높고 중간이고 가격이 비싸고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는 정밀 표적 치료제고 블록버스터가 다소 존재한다. 아까 이제 벌써 헛셉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개발비 높고 바이오 시밀러도 활발하다. 그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 JK 억제제는
경구 투여하고 속효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가격 경쟁력, 빠르게 확산 중. 근데 면역 억제 부작용 문제, 감염 혈전 등도 있어 규제가 엄격하다. 그래서 급성 증상에는 JAK 억제제가 빠른 효과로 도움이 가능하고 장기 치료와 고위험군에는 생물학적 제제가 더 안전한 선택이다. 그 IBC 대항이 성장을 하는데 IBD 환자 수 증가와 진단율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좋은 거라고 봐야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의료비가 뭐 옛날엔 몰라서 진단을 그 치료를 못 받았는데 이제 너무 많이 아는 게 또 많아지고 있죠. 뭐 IBD가 조기 진단하는 게 뭐 좋은지 나쁜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뭐 좋다고 해봅시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암이죠. 굳이 검사할 필요 없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아니겠죠. 그리고 혁신적 치료제 개발과 치료 옵션 다양화, 기존 약물 외에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혁신 신약, 생물학적 제제가 이제 효과가 좋고 새로운 기존의 약물 TL1A 억제제, S1P 수용체 조절제, 아까 이제 TL1A 이렇게 생물학적 제제로 한 종류로 있었죠. 그리고 빅파마의 적극적 투자 및 파이프라인 경쟁, 에브비나 존슨앤존스, 화이자, 릴리, 노바티스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M&A도 하고 신약 적응증 확대, 뭐 그다음에 보험급여 확대와 의료 인프라 개선 이런 게 좀 크죠. 보험급여 확대되는 거. 그 민충족 수요와 장기 치료 필요성, 내약성 같은 건 환자가 약물의 부작용 없이 잘 견디는 능력인데 내약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치료 지속성, 삶의 질 개선, 부작용 감소, 환자 중심의 치료 옵션이 개발됐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복통이나 뭐 설사라든지 어, 그런 게 이제 잦다 그러면 이게 어쩌다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잦으면은 큰 병이 아닌데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좀 더러운 얘기지만 변이 샌다 조금씩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나이백의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 MP201의 임상 진행 상황 및 치료 기전을 보면 펩타이드 치료 기반 치료제로 염증 억제와 조직 재생을 동시에 유도하는 차별화된 기전을 갖추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혁신적인 거라는 거죠. 염증 억제는 TGF 베타원 신호 전달 차단을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감소시킨다.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직 재생, 손상된 장 점막 세포에 재생을 촉진하여 중감력 상피세포 전이, MET를 유도한다. 이제 전에 한번 이거 얘기를 했었죠. 그 섬유화를 억제한다. 콜라겐 과생성을 억제하고 기존 섬유화 조직의 재구성을 돕는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와 달리 염증 완화뿐 아니라 장구적의 근본적 회복을 목표로 한다. 자, 사이토카인의 예시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인터루킨, 인터페론, TNF 알파, TGF 베타. 요게 좀 많이 나오죠. 강력한 염증 유발, 조직 재생, 플러스 과잉시 섬유증 유발. 뭐 이렇게 있는데 임상 진행 상황이 호주에서 2회 이상까지 진행 중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요거죠. 미국 FDA 임상 계획은 프리 IND 완료를 했고요. 그 IND 신청 예정인데 호주 데이터 기반으로 2회 이상 신청 추진. 그러니까 호주가 뭐 싸고 뭐 글로벌에서도 알아주고 인정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호주에서 한 건데 이제 미국에서 그 임상할 때 바로 2회 이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기술 수출할 때도 뭐 좋겠죠, 아무래도. 어, 그래서 이제 IBD가 제가 지금 다루게 된 게 이게 또 터질 가능성이 꽤 있다. 뭐 같은 거라고 사실 볼 수도 있고요. 어, 그 차별화 포인트는 재생치료, 염증만 억제하는데 MP201은
근본적 치료를 하고 광범위한 적응증이 있다. 폐섬유증, 염증성 장질환, 폐동맥 고혈압. 이게 희귀 질환인데 요거도 이제 되고 안전성을 검증을 했고요. 그 조직 재생 기반의 혁신적 치료제다. 세계 최초 재생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애로를 한 거고. 그 사이토카인의 본래 역할은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화학적 메신저다. 감염 외상 등 위협이 생기면 적이 왔다는 경고를 퍼뜨리고 백혈구 모이게 하고 염증을 유도한다. 없으면 이제 침입자 세균 바이러스를 인식도 못하고 면역 반응 자체가 작동을 안 한다. 감염 치명적이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정상 분비가 이제 생명 유지에 필수인데 너무 적게 분비되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과다 분비되는 거 과잉 면역 반응을 하면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장기 손상 사망 위험.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이제 일반인으로서 궁금해서 그 과잉 면역 반응이 어떤 사람한테 일어나냐 이제 찾아봤는데 왠지 몸이 튼튼하면은 과잉 면역 반응이 오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추성훈이나 강호동 같으면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날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몸이 약한 사람한테서 오히려 과잉 면역 반응이 나오고 그렇게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반응이 그냥 적절한 정상 분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없어서 안 될 응급 경보 시스템인데 브레이크 없이 계속 울리면 몸을 망가뜨리는 구조다. 사이토카인 폭풍이죠. 그래서 치료는 차단이 아닌 조절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가 있고 IBD의 정의는 장의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는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UC와 CD가 있다. 궤양성 대장염. 대장에만 염증이 발생하며 염증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다. 크론병. 또 크론병은 좀 들어봤죠.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염증이 산발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는 8만 6천 명 매년 증가. 과거 10년간 140% 증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젊은 층에서. 최근 빠르게 증가했다. 아시아권에서도. 그래서 2020년대 들어서 매년 30% 증가했다. 서구화된 식습관, 도시화, 진단기술 발달. 제가 항상 주시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꼭 좋은 걸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글로벌 IBD 환자 수는 작년 기준으로 700만 명. 주요 국가별 환자 수는 이제 중국이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많죠. 그러니까 서구권이 유병률이 매우 높다. 어, 인구의 0.72%, 영국 0.78%, 캐나다, 스코틀랜드는 2030년 1% 도달 전망. 어, 서구권 IBD가 비교적 흔한 만성 질환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IBD는 유전, 환경, 면역 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며 서구권에서 흔한 질환이고, 그래서 치료제 시장의 중심은 북미 유럽이다. 서구권 유전적 소인, 서구화된 식습관, 그냥 오래전부터 누적된 거죠. IBD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혈변, 체중 감소, 만성 설사 및 복통, 혈액성 설사 및 불연속적 복통. 그래서 혈변, 점액변, 대변 결박증, 잔변감, 만성 출혈, 크론병은 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대변 결박증, 잔변감 이게 이제 되게 사소한 건데 환장하는 거죠. 삶의 질. 하루에 막 한 6, 7번씩 화장실을 가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잘 안 나와. 또 마려. 그러면 이제 도는 거거든요. 꼭 뭐 큰 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암에 대장암 발생 위험이 일반인 대비해서 2.5배다. 그래서 이한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전체 기간이 길수록 병변 범위가 넓을수록 암 발생률 증가한다. 당연하죠. 이제 상식적으로.
어, 빅파마의 IV 치료제가 이제 에브비에 뭐 스카이리지, 림버크, 휴미라, 존스앤존슨의 스텔라라, 트레미파, 뭐 있고 릴리의 이제 UC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고 뭐 등등등. 그 신약 개발 동향은 사노피 테바가 임상 2비상을 성공했고 머크가 TL1A 억제제 뭐 이제 이렇게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에브비의 스카이리지, 림버크, 휴미라 이게 이제 50%예요. 스카이리지와 림버크 근데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등장 후 점유율이 하락을 했다. 이제 휴미라가 조금 차지했겠죠. 그 존슨앤존슨의 스텔라라 단독 매출이 120억 달러, 한 14조 이렇게 되나요? 대단하죠. 근데 스카이리지에 잠식 중이고 뭐 등등등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에브비의 스카이리지와 림버크가 최근 기준으로 1위다. 이위권은 스텔라라,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 타케다의 엔타이버는 미국, 유럽 중심으로 상위권.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생물학적 제재, 항TNF는 IL23 등이 60% 이상 점유를 했다. 북미, 유럽이 글로벌 시장이 70% 이상이다. 그럼 왜 생물학적 제재가 이렇게 이제 좋냐? 이전에는 OASA, 뭐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가 치료의 중심이었으나 장기적 유지 효과가 부족하고 부작용이 많고 일부 환자에서는 스테로이드 하면 벌써 부작용 많을 것 같잖아요. 일부 환자에서는 재발 불응 문제, 이제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생물학적 제제는 효과도 좋고 표적 치료, 맞춤 치료가 가능하며 장기 관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대장암 이제 발생 가능성도 높고 근데 이제 만성이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루하루 지내는데 만약에 이제 부작용이 많다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설사나 혈변이나 뭐 절박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좀 나아졌다 약 먹어서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제 유형이 항 TNF, IL23, 뭐 JK 억제제 뭐 이렇게 있고 과거에는 이제 항 TNF가 가장 점유율이 높고 IL23 억제제가 그 다음이죠. 과거에는 항 TNF가 독점했지만 IL23, JK, SA1P가 다변화 이렇게 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TL1A는 가장 주목받는 신기전이다. 최근에 5%까지 이제 늘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자, 항 TNF 제제가 이제 이게 1등인데 치료제가 뭐뭐 있냐? 이제 이렇게 있어요. 뭐 휴미라, 레미케이드 다 알죠. 뭐 엠브렐, UC 벨기에 제약사의 심지아. 근데 이런 게 이제 적응증이 RA라는 것도 류마티스 관절염, 뭐 건선 뭐 많이 있죠. 시장 규모는 북미가 이제 크다는 거고, 어, 이제 북미 유럽이 이제 가장 크고, 북미 미국 캐나다가 제일 크고, 비스 아시아 시장도 이제 커지고 있다. 어, 의료 인프라 개선도 사실 뭐 무시 못하고 바이오시밀러 이제 가격이 좀 싸지니까 진단율 증가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을 만드는 건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의료 자원 및 치료 접근성 차이를 보면 서구권은 고발병률로 인해 생물학적 제재와 JK 억제제가 이제 치료 표준이다. 고가 신약 중심이고 65% 이상이 생물학적 제재, 스텔라라와 휴미라, 뭐 개인화 치료가 강화됐다. 그러니까 환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치료가 다양화된 거죠. 근데 아시아는 스텝업 전략이 주류고 발병률이 적으니까 비용 효율적 접근이다. 그래서 스텝업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전통적 약물을 1차선으로 사용하며 중증 환자에게만 생물학 제재를 적용한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알아봤고, 그러니까 IBD 쪽도 상당히 유망하다. 그래서 MP2011이 그 정도로 좋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